최근 전국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마지막 보루로 여겨진 서울마저 창업 쇼크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잡음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새 차를 산 뒤 중대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권이 사회 공헌 압박을 받으면서 생색내기 좋은 공익활동 찾기에 분주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공식적으로 경기 하락세를 인정했듯 전국적으로 제조 건설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경제력에 집중돼 돈이 많이 돈다는 서울에서도 이상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창업 건수가 급감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창업 활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업이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가 위축된다는 의미로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도심 제조업의 창업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4.3% 급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집계 이래 가장 큰 낙폭입니다. 도심 제조업이란 의류봉제 제조업과 기계, 인쇄업, 귀금속업으로 구성된 산업을 말하며 서울시에서 특화된 산업이라 일반 제조업과 따로 분류해 놓은 산업군입니다. 굉장히 좀 크죠. 가장 큰 진폭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감소를 보이고 있는 쪽이 도심 제조업이니까 유달리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는 도심 제조업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제조, 건설업의 경우도 각각 21%와 22%씩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3월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서울시 법인 창업 건수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제조업 경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산업군인 비즈니스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 등이 6월 들어 감소로 전환되면서 전국적인 건설 제조업 불황의 여파가 서울에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경기 불황, 특히 제조업 건설업 쪽에서 시작되는 쪽이 아마 서울 쪽의 그 서비스업 쪽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서울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계속 괜찮다가 이제 그 영향권이 조금씩 창업 같은 부분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창업 급감에 따른 투자 감소가 시차를 두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시 소비경기 지수는 백화점과 숙박업 매출이 버텨주며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세를 보였지만 투자와 함께 경기를 이끄는 양대축인 소비도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앞서 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는데요. 최저임금을 둘러싼 잡음이 언제쯤 끝이 날까요?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경영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오는 8월 10일 지난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은 최저임금 재심의를 촉구하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의의 제출 등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차등화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집행정지 의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행정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앞서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도 고용노동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지급 주체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재심의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심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농후합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3번에 거친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재심의로 넘어간 전례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불복종운동 등 경영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재심의를 호소하고 있어 정부가 이를 외면하기도 쉽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의제기 과정이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관성의 덫에 빠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새 차를 산 뒤 중대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선 이미 40여 년 전부터 새 차에 중대 결함이 발생하면 교환 환불해주는 레몬법이 제정됐는데요. 우리도 내년부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개정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완성차 업체들도 내년 판매하는 차부터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오늘 정부가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환불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작사와 소비자 간에 교환 환불 문제를 놓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신설되는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재 판정을 받게 됩니다. 미국은 이미 1975년 새 차에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 환불 교환해주도록 법으로 규정해놨습니다. 이른바 레몬법. 산지 얼마 안 됐지만 문제가 생긴 차를 레몬차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인도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해 수리 후에도 재발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하자는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제동 장치, 전기 전자장치 등의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신차 매매 계약 시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완성차 업체도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하는 차 계약서를 수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소비자들은 자동차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덜게 됐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2만 5천 개가량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차에 문제가 생기면 제작상의 문제라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인도 후 6개월 이내 발견된 하자는 인도 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하자의 추정 조항이 신설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은행들이 이른바 생색내기 좋은 사회공헌 분야 찾기에 분주합니다. 사회공헌 관련 비용과 분야 등을 계속 늘려가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 강화를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은행들이 효과적인 사회공헌 활동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관련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최근 은행권의 역대급 실적이 발표된 후 번 돈에 비해 환원 활동이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지는 탓입니다. 특히 상반기 4대 시중은행의 이자 수익만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손쉽게 돈 벌어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비난 여론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해 성과는 다음 해 초에 지급되는데 아직 받지도 못한 성과급에 대한 비난에 은행원은 황당해하지만 금융당국까지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수익이 은행권 내에서만 향유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 전반의 비판적 인식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사실상 사회 환원을 압박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이 지난해 사회공헌에 쓴 돈은 7,417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9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중 5천억 원 가까이가 농협과 우리, 하나, 신한, 국민은행 등 5개 대형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지원 분야도 환경과 지역사회, 다문화, 난치병 어린이, 금융교육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공익활동을 늘리기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게 은행들의 판단입니다. 사회공헌 분야를 담당하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이 중요한 것 같다며 은행 이름으로 선점할 수 있는 사회 공헌 아이템을 찾기 위한 고민을 어느 때보다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 많을 텐데요. 이 보험료를 청구할 때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과정이 번거로웠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실손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난 보험금 자동 청구 어플리케이션. 내 보험금 자동 청구하기에 들어가자 외래 조회 결과 화면이 나타납니다. 청구할 진료 내역을 선택하고 보험금 수령 계좌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보험금 지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슈테크 기술을 활용해 실손 의료보험 청구를 앱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인슈테크는 보험의 인슈어런스와 기술의 테크놀로지를 합성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기존 보험 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실손 의료보험 간편 청구가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를 손쉽게 하고 보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모범적인 인슈어테크 혁신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업계의 혁신 기술 투자와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 등을 당부하고 정부도 인슈테크 확산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슈테크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헬스케어와 보험 상품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강 증진형 보험 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 행위에 대한 법률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원스톱 법령 해석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KB손해보험은 서울 신촌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교보생명은 삼육서울병원, 상계 백병원, 수원 성빈센트 병원에서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삼성화재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무인 단말기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우리 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어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상장사들의 낮은 배당 성향을 높이고 필요하면 경영 참여를 통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정부 의지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어제 2018년도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 투자자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주주의 권리와 이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동 지침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하면서 배당 정책 수립을 요구하기 위해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을 연간 4개에서 5개에서 8개에서 1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 호주에 비해 49%, 중국, 일본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낮은 우리 증시의 배당 성향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서 가장 논란이 큰 점은 경영참여 여부였습니다. 이번 도입안에서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보류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 제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이 보다 투명하고 주주 친화적으로 변화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이 정치권의 의지에 따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 방식을 개편해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죠. 여기에는 정부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던 P2P 금융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P2P 금융의 투자 이익에 대해 그동안 예적금 이자에 비해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해왔는데요. 이를 예적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P2P 업계는 시장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어제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P2P 금융 원천징수 세율 인하안이 담겼습니다. 내년 1월부터 2년간 P2P 금융 투자로 얻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25%에서 예적금처럼 14%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세율은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 14%에 주민세 1.4%를 합쳐 15.4%를 적용받습니다.
P2P 투자자와 업체들이 타금융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높은 세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당국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업계는 세율 인하를 반기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표는 단순히 세율 인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근 P2P 업계가 사기와 부도로 어수선했던 만큼 세율 인하와 동시에 P2P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며 규제를 통해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제도 안에서 사업하는 업체만 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2P 업계가 사기와 부도로 얼룩지면서 올해 들어 P2P 금융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세율 인하 대상을 인허가를 받은 적격 P2P 금융회사로 한정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 연계대부 업체로 등록된 P2P 업체는 157개. 앞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이나 법제화에 따라 등록 조건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작년 8월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른바 파리 부동산 대책이 이틀 뒤 1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국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왔고 실제 정책은 효과가 있었는지 경제산업부 유민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우선 이 파리 대책이 어떤 내용들이 담겼었는지 간략히 짚어주시죠. 네,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꼽히는 파리 대책은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 정부는 투기 가열지구와 투기 지역을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양도세를 물리고 또 대출 규제도 더 촘촘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재건축 규제도 까다로워졌죠?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 규제도 더 깐깐해져서 특히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좀 과하면 이를 부담금 형태로 걷어들이는 재건축 초과이익 관세제도 이번 대책을 통해서 부활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규제들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파리 대책이 종합 선물 세트라는 표현이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쏟아낸 걸까요? 네, 한 사람이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 소유하면서 실제 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좀 정부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부동산으로 얻는 수익이 무려 우리나라 GDP의 30%에 달하는 482조 원으로 추산됐는데 이런 측면도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 부동산 시장 쏠림이 사회 양극화를 좀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파리 대책으로 실제 집값은 좀 잡혔습니까? 네, 먼저 파리 대책으로 나오기 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을 좀 살펴보면요. 4.74%가 올랐는데요. 이 다음으로 파리 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11개월 동안 그 서울 아파트 값은 6.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 파리 대책 이전보다 그 대책 시행한 이후가 서울 아파트 값이 더 뛰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소위 정책 약발이라는 게 먹히지 않은 건 아닙니까? 네, 이게 정책을 내놓자마자 곧바로 효과가 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좀 추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파리 대책 같은 경우 다주택자를 꽁꽁 올감해서 이렇게 집을 시장 내놓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갖자는 인식이 좀 그 수요자들에서 좀 퍼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그 대책이 발표가 나자마자 이렇게 좀 집값이 좀 올랐고요. 특히 올해 초에는 4월부터 그 양도세 중과가 시작됐는데 그 전에 좀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게 좀 거래가 이루어졌고 또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을 좀 부추기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양도세 중과가 시작됐다는 4월 이후부터는 뭐 어떻게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금이랑 또 비슷한 시에 국토부가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직접 그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진정세를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 간의 그런 눈치 보기 싸움이 좀 이렇게 들어간 건데 일단 거래량이 좀 확 줄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상승폭도 줄면서 가격 상승세도 가파른 상승세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뜨거웠던 분위기는 우선 가라앉은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도 일단 파리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평가 먼저 들어보시죠. 네.
서울의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주택 가격이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키고 과도한 집값 상승을 좀 둔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강남권의 주택 가격은 좀 진정이 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의 주택 가격 상승들이 조금 불안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네, 또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좀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지방시장은 2년 연속 빠지는 상황에서 그런 강한 규제책이 나와서 양극화도 더 부추기고 그 외에 네, 그런데 양도세 중과 같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일단 공급이 많아야 가격이 안정이 될 텐데 주택 수급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을 좀 살펴보면요. 수도권은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0만 가구가 좀 공급이 되는데 이건 최근 10년 평균치인 19만 가구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일단 좀 충분해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은 강남 말고도 여전히 불안한 지역이 있고 여기에 양극화 문제까지 지금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앞서 지적해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른바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과 여의도를 개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좀 내비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대 집값이 좀 빠르게 달아올랐던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특히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 그 부동산을,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좀 정리를 하고 또 서울이나 강남 또 강북 일부 지역에 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다 보니까 또 지방이 침체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또 굳이 또 파리 대책이 아니더라도 울산이나 거제처럼 지역 경기가 확 가라앉은 곳에서는 또 이렇게 지역도 있어서 이렇게 서울과 지방 집값의 골이 좀 더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개발 호재, 교육 수요 이런 게 있으면 집값이 당연히 오르기 마련인데 정부가 이를 좀 인위적으로 틀어막으려 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좀 많이 수두룩한데요. 네. 주민들의 불만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서울에선 그 새로운 땅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건 이제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특히 좀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 물량을 좀 늘려야 하는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의 과열 분위기나 양극화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겠고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내일은 파리 대책 1년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민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 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올여름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의 조치가 뒤따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개편한 지 2년도 안 된 누진제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고 제한적으로 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기요금은 2015년과 2016년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17년여 만에 기록적인 감소를 이어가면서 한국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월과 비교한 설비 투자 지수는 올해 3월에서 6월 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설비 투자가 4개월 연속 감소한 건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했던 2000년 9월에서 12월 이후 17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6월 설비 투자 지수 원지수는 1년 전보다 13.8%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3년 2월 23.1% 하락한 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경기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설비 투자 감소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의 지상 17층 건물 전체 면적 54,235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역사가 준공돼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다음 달 국내 채권시장 투자 심리는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한 96.6으로 이달과 비슷한 수준의 약세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 대형마트 베이커리, 가공방 제조업체 등의 빵류의 평균 당 함량은 100g당 18.6g으로 각 설탕 6개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일시적으로 폭염특보가 해제됐었던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에 폭염주의보가 추가 발표되면서 다시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공기가 뜨거워져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욱 강해집니다. 내일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올라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고요. 대전과 광주,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최근 낮 시간대 거리에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없는데요. 내일 자외선 지수 매우 나쁨 단계, 오존 나쁨, 열사병 지수 매우 위험 단계로 예상이 됩니다.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으로 구름이 다소 끼어 있습니다.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밤사이엔 열대야가, 한낮에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낮 기온 속초 32도, 강릉과 울진 33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주, 대구의 낮 기온 37도, 부산은 34도까지 올라 계속해서 무덥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폭염의 기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